암호화폐 생태계의 길을 밝히는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2월 16일입니다. 일요일 아침입니다. 원래 2월 17일 월요일 아침에 방송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내일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 학과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내일 이제 퇴임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 퇴임식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당겨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하려고 하는 주제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관계입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블록체인이 없으면 암호화폐가 있을 수가 없고요. 암호화폐가 있으려면 블록체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그 정책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이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변화의 폭이 너무 큽니다. 어떤 투자, 단기적인 이익 그런 그 수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틈타서 제가 보기에는 사기성 그 암호화폐들이 지금 막 출시를 해서 그 한몫을 잡으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꼭 좀 중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뿐만 아니고 암호화폐 종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정책을 암호화폐 관련, 블록체인 관련 산업적인 측면에서 정책을 위반하는 그런 행정하는 사람들조차도 아니면은 그런 정치적 집단, 그러니까 정당들의 대표까지도 이 방송은 꼭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검증자 노드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좀 비트코인은 좀 예외인데 그것은 채굴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검증자 노드들이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를 해줘야지만이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검증자 노드들은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은 그 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수익이 있어야지 참여를 하고요. 그 검증자 노드가 많이 참여하면 많이 참여할수록 그 탈중앙화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안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최근 자료인데요. 보니까 한 6,500개 정도의 그 검증자 노드가 지금 이더리움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폴카닷 같은 경우에는 한 2,000개 노드가 작동하고 있고요. 근데 이 검증자 노드에게는 그 보상을 해줘야지만이 누구나 여기에 참여합니다. 허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이 검증자 노드니까요. 그래서 이 검증자 노드의 수익은 이런 대다수의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자기의 암호화폐를 발행해서 보상금으로 검증자 노드에게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그 암호화폐가 가치가 없으면은 이 검증자 노드들이 참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검증자 노드가 참여를 안 하면은 네트워크는 보안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보안이요. 그러니까 중앙화 시스템처럼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검증자 노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은 그 보안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안이 무너지면은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암호화폐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부재를 가치 있는 암호화폐를 감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 하나씩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예, 먼저 블록체인 이야기하기 전에요. 센트럴라이즈드 시스템, 중앙화 시스템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합시다. 예,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화 시스템은 예, 여기처럼 이렇게 예, 서버가 하나만 갖고 있어, 하나. 물론 이제 그 서버에는 이처럼 예,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사람들이 접근하면은 관련되는 정보를 이렇게 주는 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웹 2.0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봅시다. 트랜잭션은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A는 B에게 $2를 보낸다. 뭐 이런 게 하나의 트랜잭션입니다. 그것을 예, 발생을 시키죠.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얘는 또 C는 D에게 3불을 보낸다. E도 마찬가지로 F에게 $5를 보낸다. 뭐 이런 트랜잭션들이 발생을 시킵니다. 이것들은 이 트랜잭션은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중앙기관의 서버, 이런 서버, 중앙기관의 서버에 보통 이제 TCP 통신 방식으로 보내집니다. 예, 그 트랜잭션들을 이제 중앙화 시스템이 받으면은 서버의 그 백엔드에서 트랜잭션들을 중앙 처리합니다. 네,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예, 여러분 기존 금융 시스템 은행을 예를 생각하면 됩니다. 예, 이게 중앙화 시스템이 은행 서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행에서는 레저 원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걸 원장으로 관리를 합니다. 원장. 예.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은 중앙화 시스템이죠. 예, 보안 위협이 있습니다. 보안 위협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트레이드파이 기존 금융 시스템이 시간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만 이렇게 서버를 이용해서 하는 게 1970년대부터 하더라도 지금 한 50년, 60년이 지났으니까 그간에 많이 개선이 되었죠. 보안에서요. 개선이 되었지만은 역시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단일 장애 지점이라 그랬어요. 보안이 단일 시스템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해커들이 이 중앙화 시스템을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커들이요. 그래서 중앙화 시스템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손상되거나 실패하면은 회사 전체의 보안 태세가 무너집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요. 이 중앙화 시스템이 물론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50년, 60년 동안 이게 이제 노하우가 쌓여서 보안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서 그렇게 공격당할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일반적인 그런 서버들은
보안이 아무래도 취약하니까 랜섬 공격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랜섬 공격. 랜섬 공격은요, 이 해커가 이 서버에 어떻든지 간에 그 로그인해서 들어와서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 암호화를 해버립니다. 암호화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데이터를 갑자기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화가 옵니다. 내 그 암호한 거를 풀어줄 테니까 내한테 돈을 얼마를 보내라. 그러면은 뭐 거의 10중 8구 회사에서는 급하기 때문에 일단 돈 주고 해결합니다. 왜? 경찰에 알려주면은 데이터는 빨리 이용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해결하려고 그러면. 예, 그런데 이제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이 중앙화 시스템이. 그래서 이 해커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측면에서 그렇고요. 내용 면에서도 이 중앙화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뭐 결제 같은 거 하면은 며칠이 걸릴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금융 대출 같은 거 은행에 한번 하려 그러면은 과장 거치고 뭐 부장 거치고 뭐 은행장 거치고 결제를 뭐 엄청나게 시간 동안 시간이 걸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이 정말 그 은행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A급 은행도 있고 B급 은행도 있고 C급 은행도 있고 금융기관들이요. 뭐 제2금융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신뢰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신원을 철저히 또 관리를 하죠. 그래서 신원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 단점으로는 뭐 신원을 알아서 아무래도 신원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해주고요. 신원이 그렇게 나쁜 사람에게는 조금 아무래도 홀대하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열려 있지 않고 내 필요할 때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금융기관이 하는 일들을 투명하게 볼 수도 없습니다.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하다가 파산하고 은행이 파산하고 부도가 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화 기관의 어떤 이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센트럴라이즈 시스템, 블록체인에서의 트랜잭션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화된 노드들요.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노드, 두 번째 노드, 세 번째 노드 3개만 있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이게 이더리움 경우에는 6,435개. 그러니까 이게 3개가 아니고 6,435개 정도 된다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여기서는 예를 드는 겁니다. 분산화가 3개의 노드라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까처럼 트랜잭션을 발생을 시킵니다. 이 트랜잭션을 발생을 시켜요. 이렇게 3개의 트랜잭션을 똑같이 발생을 시켰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트랜잭션들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노드들에게 전파가 됩니다. 이것도
모든 노드들에게 전파가 되고요. 이것도 모든 노드들에게 전파가 되고 이것도 모든 노드들에게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트랜잭션들을 수신한 모든 노드는 트랜잭션의 디지털 서명을 확인해서 트랜잭션이 유효한지를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한 후에 검증된 트랜잭션은 풀에 이렇게 모아서 리스트로 이렇게 모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노드들이 이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있는 노드 중에 하나가 블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블록을 만드는 방법이 이제 그 작업 증명 방식, 그 다음에 지분 증명 방식으로 나뉩니다. 이걸 이제 작업 증명을 POW라고, Proof of Work라고 하고요. 지분 증명 방식을 Proof of Stake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 증명 방식은 비트코인이 하는 방식이고요. 지분 증명 방식은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먼저 작업 증명 방식에서 하는 비트코인이 하는 방식을 보면은요, 이 그 채굴 노드들, 비트코인에서는 분산된 노드 중에서 채굴만 전담하는 채굴 노드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채굴 노드 중에 하나들은 경쟁적으로 이제 문제풀이 경쟁에 들어갑니다. 문제풀이 경쟁이라는 것은 이 AB 블록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블록을 만들어서 AB 블록이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AB 블록을 해서 여기서 이제 해시 함수를 통과시켜요. 요 정보를 해시 함수를 통과시키면은 해시 값이 나옵니다. 해시 값. 어떤 해시 밸류. 요걸 해시 값이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시라고 하는 게 요겁니다. 해시.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해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해시란 것은 이처럼 해시 값을 만들어내는 함수도 해시 함수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떨 때는 해시라고 이야기하고 해시 함수가 만들어낸 값도 해시 값이지만 정확한 표현은 해시 값이지만은 그냥 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 여러 채굴자 노드들이 이 해시 값을 만들기 위해서 막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요 해시 값을 계산을 하는데 요 난스 값을 증가시키면서 1 해시값 한번 만들어 보고요. 2로 놓고 해시값 한번 만들어 보고 그렇게 계속 만들어 보면은 이 해시 값이 이게 랜덤 값으로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트코인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목표 해시 값이라는 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해시 값이 이런 큰 숫자가 만들어지는데 목표로 하는 해시 값이 앞에서 이게 0000으로 시작하잖아요. 이걸 보면은 이 값이 아주 작은 값이 만들어질 때 그때 채굴이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해시 값을 찾다가 보면은 이 넌스 값이 증가시키다 보면은 자 목표된 해시 값보다 작은 이 해시 값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예. 블록 해시 난이도 값이 작은 값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채굴에 성공한 겁니다. 채굴에 성공하면은 이 블록 그 블록의 이제 해시 값은 이게 만약에 n 플러스 두 번째 블록이라고 하면은 이 블록 해시 값이 만들어졌죠. 채굴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만든 블록을 채굴에 성공한 블록을 모든 노드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 하는 방식이고요. 지분 증명 방식에서는 다르죠. 지분 증명 방식에서는 검증자 중에서 하나가, 이 세 개 중에서 하나가 제한자로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찬가지로 이 블록 시간이 있으면요. 블록 하나를 만드는 블록 시간이 있으면은 지금 여기 A에서는 그 트랜잭션을 3개가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3개를 묶어가지고 블록을 만드는 제한자가 요 블록 타임 동안에 제한자가 하나가 랜덤하게 선정이 됩니다. 이게 선정되는 알고리즘도 상당히 그 중요한데요. 제한자 노드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선정된 노드는 이제 제한자 노드라고 하는데 그 블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블록을 만들어서 그 블록을 모든 노드에게 전파를 합니다. 역시.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서는 채굴 성공 노드에게 보상이 주어지고요. 암호화폐 발행이 여기서 됩니다. 발행이 되어서 보상금이 주어지고, 이 지분증명 방식에서는 제한자 노드, 그 다음에 또 다른 검증자 노드, 다른 것들도 모두 다 여기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이게 지분증명 방식에서는 다른데요. 그 모두에게 블록 제한자에게는 블록 생성한 보상금을 주고, 또 그 블록을 검증하는 노드에게는 검증자 노드에게는 검증하는 보상금을 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암호화폐를 발행해서 주게 되는 겁니다. 블록을 받으면은요, 이게 또 비트코인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방식과 이더리움 방식에서 수신한 블록을 검증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요. 비트코인에서는 이 블록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게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요거 비교만 하면 되니까요. 비트코인에서는 만약에 얘가 만들어서 블록을 보내줬다고 합시다. 이렇게 보내줬을 때 이 블록을 받은 입장에서는 A 입장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요거 요거를 요 값과 지금 얘가 만들어서 보내준 요거를 해서 요 값들을 여기다가 달아가지고요. 한번 해시 함수를 한번 통과시켜 보는 겁니다. 통과시켜 보면은 요걸 가지고 해시 함수를 통과 한번 시켜 보면은 해시 함수를 통과시켜 보면은 해시 값이 나오는데 해시 밸류가 나오는데 그 해시 밸류 값이 얘가 만들어서 채굴 성공했다고 하는 요 블록 해시 값 요거하고 같으면은 이게 검증이 되는 겁니다. 유효성 검증이. 그러면은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그 블록에 포함된 거래들은 요 하나하나의 거래들은요 이제 거래가 완료된 겁니다. 최종성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POS 방식에서는 다릅니다. POS 방식에서는요, 블록을 검증하는 방식이, 이거는 이제 그 스마트 계약을 해서 상태를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블록에 포함된 트랜잭션들에 의한 상태 변경이 유효한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트랜잭션이 여기 뭐 3개니까 여기 트랜잭션 요게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트랜잭션 1번 트랜잭션에 대해서 2번 트랜잭션에 대해서 3번 트랜잭션을 실행시켜서요. 실행을 시켜서 그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체크해서 이 상태가 그 얘가 이야기한 원래 이게 이제 제안자죠. 제안자가 이야기한 그 상태 변경과 유효하면은 같으면은 그 블록에 포함된 거래들은 최종성이 달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블록 검증이 끝나면은요, 신규 블록을 수신한 노드가 검증을 완료하면은 블록체인을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번도 요 N+, 2번째 블록을 확장해 나가고요. 기존에 있던 이 블록체인에다가 3번 노드도 이 새로 합의된 블록을 기존에 있던 이 블록에 확장해 나갑니다. 일단 그 블록이 이제 그렇게 확장이 되면은요, 여기 아까 그래서 확장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기존에 있던 블록에서 새로운 블록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됐다는 것은 이더리움에 보면은 이게 노드가 거의 뭐 아까 몇 개였나요? 한 6,000개 됐나요? 6,000개? 이렇게 되는 노드가 모두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계약 계정에는 그 스마트 계약이 모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 계정이 여기 있는 거죠. 계정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카운트요.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뭔가 지갑을 통해서, 지갑인데요. 월렛이라는 지갑을 통해서 이 계정에 접근해서 이 블록체인의 그 스마트 계약을 실행시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렛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월렛, 지갑요. 그래서 지갑하고 그 지금 그 기존의 은행 어카운트를 이용하던 그 은행 계정요. 계정하고 조금 그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게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특성상 웹3에서는 이제 그게 달라지는데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지갑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갑. 지갑은 이들은 계정과는 달라요. 지갑은 계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관리 도구입니다. 도구. 그래서 내가 지갑이 있으면은 뭐 메타마스크 대표적인 지갑이 이제 메타마스크인데요. 이 메타마스크 지갑이 있으면은 이 지갑은 나의 여러 계정에 액세스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메타마스크는요. 이더리움 계정에 액세스하는 것도 지원하고요. 이게 뭔가요? 라이트코인 네트워크, OP, 옵티멈 네트워크, 뭐 이런 네트워크들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계정에 지갑 가지고 있으면 여러 계정에 액세스를 할 수 있고요. 여러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계정에 액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의 계정은
여러 지갑에서도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또 메타마스크도 있고요. 뭐 다른 지갑 많습니다. 여러 지갑. 이 계정은 꼭 메타마스크만 가지고 액세스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지갑들에 의해서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구문구는 이 계정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요. 복구문구. 그 복구문구는 지갑 앱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갑. 이 지갑은 그러면은 뭐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키와 계정 주소들을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계정들을 이용하려고 하면은 트랜잭션을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생성하고 거기에 이 키를 사용해서 서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탈중앙화 시스템, 블록체인은 근본적으로 이제 보안이 있다. 중앙화 시스템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그것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모든 트랜잭션을 검증을 합니다. 검증.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그 노드에서 이더리움 경우에 한 6,000개 정도 되는데 6,000개가 다 트랜잭션을 검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검증을 할 때는 그 이더리움 지갑은 개인 키가 지갑에 있으니까 이 트랜잭션을 생성을 할 때 이 개인 키를 이용해서 서명을 합니다. 전자서명을 하기 때문에 그 모든 노드들은 이게 트랜잭션이 전파되어 왔을 때 트랜잭션의 유효성을 검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노드가 어떤 트랜잭션을 전파를 받았을 때 노드는 그 트랜잭션의 유효성을 검증을 합니다. 그 모든 노드가 검증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노드는 검증에 통과하고 어떤 노드는 검증에 안 통과하고 그게 없습니다. 6,000개면 6,000개가 다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그 서명한 거요. 이 지갑에 있는 개인 키를 이용해서 서명한 거. 그래서 그 트랜잭션이 그 사람이 보낸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조작한 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확인은 이들의 경우에는 이 6,000개의 검증자 노드에서 모두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 유효하다고 판정하는 기준이 개인 키로 서명을 했느냐, 그 다음에 그 발신자가 트랜잭션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이더를 가지고 있느냐, 그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검증하는 겁니다. 트랜잭션 검증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 블록체인이 보안이 있는 이유가 블록 검증을 합니다. 이처럼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했지만 블록 하나를 비트코인에서는 제한자 노드가 하지만은 이더리움에서는 비트코인에서는 채굴 노드가 하지만은 이더리움에서는 제한자 노드가 만들어서
다른 모든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6,000개의 노드가 검증을 합니다. 블록 검증을. 제한자 노드가 만든 블록을 검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블록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블록의 유효성을 검증한다는 것은 이더리움에서 계약 계정의 코드를 그 트랜잭션의 코드를 실행을 시켜서 그게 상태가 이제 바뀌면은 그 상태 변경된 그 데이터가 맞는지 틀린지를 블록을 만든 그 제한자 노드가 이야기한 상태 변경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모든 이 6,000개의 노드들이 검증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탈중앙화 시스템에서는 뭔가 그 잘못될 가능성이, 트랜잭션이 처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중앙화 시스템은 보안 때문에 이게 중앙화 시스템에 비해서 보안 때문에 탈중앙화 시스템을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보안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그 주체는 검증자 노드입니다. 그죠?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이 검증자 노드. 분산된 검증자 노드. 이더리움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이게 그 자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이더리움은 현재 6,402개가 이게 있고요. 솔라나는 1,405개. 앱토스는 이게 앱토스 팀이 좀 흥미로운데, 이게 누구냐면은 페이스북 저커버그가 이게 한때 암호화폐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트럼프가 반대해서 못 만들었는데, 그 팀이 나와가지고 만든 암호화폐가 이 앱토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상당히 그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발란체가 1,724개, 카다노가 에이다 3,000개 정도 이렇게 하고, 폴카닷이 한 2,000개 정도 되네요. 이런 그 검증자 노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트랜잭션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블록을 검증하면서 같이 검증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 보안이 있는 겁니다. 보안이 중앙화 시스템과는 다르게 보안이 있는 겁니다. 네. 자, 그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검증자 노드들이 그러면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운용을 해야 됩니다. 운용을 하려면은 이더리움마다 그 요구되는 그 하드웨어 스펙이 있고 지분을 맡겨놔야 돼요. 이게 지분 증명 방식이기 때문에 지분을 맡겨놔야 되는데, 근데 다시 보면은 이 검증자 노드는 누구나 노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 하드웨어 조건과 스테이킹 조건을 만족하면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너는 안 돼. 뭐 이런 게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더리움에 들어가서 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자기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32 ETH를 이게 스택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32 ETH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1억만 있으면은 이 돈 맡겨놓고
그 검증자 노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애들이 그 보상을 얼마나 해주느냐 하면은 발행을 해서 이더리움 발행해서 5.3% 이자를 줍니다. 이자를 줘요. 근데 이게 그 물론 뭐 다른 암호화폐는 뭐 다릅니다. 폴카닷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조건이 이렇고요. 스테이크 해야 될 양이 다스로 이 정도 스테이크를 해야 됩니다. 다시 지금 뭐 한 10불 가나요? 예, 이 정도 해야 되고 이자를 대신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행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것이죠. 다스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많이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 검증자 노드에서는 경제성이 맞아야 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신에 자기가 이제 컴퓨터와 전기를 소모하고 하기 때문에 또 이게 뭐 잘못 참여하면은 슬래싱 그래가지고 이 지분 맡겨놓은 지분을 이게 다 뺏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경제성이 만족돼야 되는데 그 수익성이라는 것은 검증자 보상하고 그 네트워크 수수료 이거 하고 이건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그 검증자 노드로서 투자한 그 비용 하고 간에 어떤 그런 이득을 창출해야 검증 노드로서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 암호화폐 여기서 이제 발행해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주게 되는데요. 스테이킹한 그 검증자 노드에게 보상을 주거나 수수료를 주거나요. 주게 되는데 이게 그 암호화폐가 지속 가능하려고 하면은 이 검증자 노드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참여하려면은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요. 경제성이 있으려면은 얘들이 주는 이 암호화폐 보상으로 주건 수수료를 주건 이 주는 게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는 ETH로 주고요. 솔라나에서는 솔로 주고요. 뭐 폴카닷에서는 닷 암호화폐로 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치가 없으면은요. 검증의 노드를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보안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미래 산업으로 보는 건데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검증자 노드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검증자 노드들이 참여하려고 그러면은 그 보상을 줘야 되고 보상을 주려고 그러면은 그 암호화폐로 줘야 되고 그 암호화폐가 가치가 있어야지만이 이 검증자 노드가 참여하고 그런 구조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암호화폐를 뭐 개인이 채굴하도록 해가지고 그게 만약에 그게 가치가 있고 뭐 이렇게 올라가고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오늘은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 2월 16일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